학생 여러분, 본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얼굴이 여러분들의 영상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출연이 됐습니다. 좀 이상한데? 그렇지? 나왔습니다. 박수! 자, 그동안 이제 제가 PPT로만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좀 현장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좀 더 졸려하는 것 같아. 비록 제가 이제 좀 약간 튀게 하려고 약간 이제 오버하는 목소리도 좀 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거 또 종이 울리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면 좀 더 현장감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제가 수업 형태를 좀 바꾸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 설명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게 되면 아마 정리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정리는 여전히 제가 PPT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덜 지겹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듣겠다, 정말 혐오스럽다 라고 한다면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란에 올리게 되면 제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삼국의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전 시간에는 삼국의 형성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삼국은 초기 국가는 이제 연맹체 국가였다라고 했어요. 이 시기에는 왕위가 선출되었고 왕권은 강했다, 약했다라는 거고요. 족장들은 자기 관리를 거느리고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왕위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 왕위가 세습되더라라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체제 정비를 위한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정신적인 통일을 위한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역 국가로 발전해 간다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업적을 쌓은 왕이 있죠. 자, 고구려 태조왕 게르보가 왕위를 세습을 했다라는 거, 옥저를 정복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소수리망 때 불교 공인, 그 다음에 율령 반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이제 중앙 관제를 정비를 했고요. 한강 위역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해 나가다가 어느 왕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나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내무랑입니다. 내무랑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호도 그전에는 거서관이다, 차차옹이다, 이사금이다 이런 칭호를 받았었는데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마리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을 형성해 나가다가 고구려의 침략으로 어느 왕? 광개토대왕. 그렇죠?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침략으로 전기 가야 연맹은 해체가 되고 대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신라 버풍왕 때 금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진흥왕 때 이제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면서 가야는 신라에 완전히 흡수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안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가고 체제 정비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이렇게 체제 정비를 일으키게 되게 되면 이제 대외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걸쳐서 삼국이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무슨 강? 한강이에요. 한강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강을 무대로 해서 삼국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은 이제 3강이에요. 그래서 삼국의 항전과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이번 시간은 이제 삼국의 항쟁 과정만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삼국의 항쟁의 최후의 승자가 어느 나라였니? 다 알고 있지? 신라였잖아.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삼국의 항쟁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갑시다. 자, 그러면 4세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4세기에 삼국의 주도권을 가장 먼저 장악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였느냐? 백제였습니다. 특히 이 백제의 최대 정복군주 근초고왕, 따라해 봅시다. 근초고왕 따라했나요? 네, 근초고왕이 백제의 최대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이제 왕위의 부자 상속, 부자 세습제도 마련을 했지만 이 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외 팽창, 영토 확장이야. 그러면 영토 확장은 어떻게 했느냐? 자, 북쪽으로, 이거 제일 중요해요. 북쪽으로 이 무시무시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당시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느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원통한 왕이야. 왜? 근초고왕은 그게 죽었거든. 원통하잖아. 그래서 고국원왕입니다. 바로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죠. 이 고국 원왕이 백제 침략을 막기 위해서 평양성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다가 근초고왕 군대에 패하게 되고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말이에요. 백제가 고구려를 쳤다라는 거,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쳤다.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남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백제라는 나라는 마한의 54개의 소국 중에 하나였어요. 한강변에 위치한 정말로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지. 자, 하나 더 물어볼까요?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컸고요. 이 나라의 왕이 실질적으로 사만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누구였어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목지국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마한의 54개의 소국 중에 하나였던 이 백제가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거의 차지를 하게 되고 근초고왕 때 남으로 진출해서 드디어 마한의 나머지 영역을 모두 차지한다. 그래서 그 영토가 전라도 남해안 일대까지 이르더라. 어느 왕 때? 근초고왕. 자, 이렇게 근초고왕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북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황해도 일대까지 차지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전라도 남해안까지 이르는 아주 많은 영토를 정복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근초고왕은 국내뿐만 아니라, 발음이 꼬이네.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로도 진출했어요. 중국의 동진이라 하면 당시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남조 광조, 남조 국가였던 동진과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외, 그래서 동진과 외에 진출해서 매우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백제의 정복군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근초고왕 기억합시다. 자, 이제 5세기로 갑니다. 그러면 5세기는 어느 나라가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고구려. 그럼 고구려 어느 왕? 다 알고 있을 거야. 19대 왕인 광개토 대왕, 또 그의 아들 장수왕. 이때가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였죠. 자, 4세기 후반에, 4세기 말경에 이제 왕이 된 광개토 대왕은요, 가장 먼저 뭐 했느냐? 원수 갚은 거야. 어느 나라? 바로 백제의 원수를 갚은 거야.
자, 잠깐 얘기했듯이 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잖아. 이 고국 원왕의 손자가 광개토대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매우 분노했겠지. 그래서 이 원수를 갚고자 했어.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백제 공격한 거야. 그래서 백제 60여 개의 성을 함락을 하고 한강 북쪽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백제의 수도는 한성, 즉 오늘날 서울이에요. 한성의 수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지만 한강 북쪽까지는 광개토대왕이 차지를 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동이라든가 만주 일대에 광활한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하면서 만주벌판 차지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정복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뭐가 잘 나오느냐? 4세기 말에, 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전 시간에 잠깐 제가 가야 설명하면서 했을 거예요. 가야의 사주를 받은 왜가 신라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 수도인 금성을 쑥밭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이야. 당시 신라의 왕은 누구? 내무랑. 그 내무랑은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이시여, 제가 영원히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Help me!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완전히 격퇴해버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후퇴하는 왜군을 가야까지 쳐들어가서 완전히 섬멸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금강가야가 쇠퇴한다는 거, 그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자,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자, 중요한 거니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아들, 너무너무 유명하죠? 20대 왕인 장수왕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장수왕, 왜 장수왕이야? 그렇지, 장수했어. 오래 살았다고 90살이 넘게까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을 하지 못해요. 바보 같잖아? 우리 옛날에 바보 같은 사람을 쪼다라고 했다. 쪼다? 이 사람 이름이 장수왕 아들의 이름이 조다라고 합니다. 조다. 네. 이건 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아무튼 이제 장수왕, 실질적으로 이 장수왕이 시험을 정말 잘 나오죠. 장수왕은요, 그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려서 아버지의 업적을 기린 비석을 세우죠. 이게 광개토대왕비예요. 광개토대왕은 주로 북쪽을 진출해서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지만, 사실 이 만주벌판 땅은 넓어도 실질적으로 넓긴 하지만 그렇게 이득은 별로 없어. 진짜 이득이 있으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 또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어야 돼. 그래야지 인구도 많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더 이득이 있는 노른자 땅이 되는 거야. 근데 만주는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노른자 땅은 어디일까? 그래, 한강 쪽이야. 한강 강이 흘러나가고 토지가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에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노른자 땅이니까 장수왕은 그런 거야. 그래,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남쪽으로 진출하겠어. 그렇게 해서 장수왕은 이른바 남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럼 당시 고구려 수도는 어디였느냐? 국내성이었지. 압록강변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진 정책을 추진할 때는 너무나 멀어. 그러니까 적극적인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를 수도로 삼느냐? 그래, 평양성을 수도로 삼은 거야. 평양, 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475년이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 너무나 공포스러웠겠지.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약한 나라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합쳐야지. 신라와 백제가 뭐 해야 돼?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눌지왕과 고구려 백제의 비유왕,
신라의 누지왕과 백제의 비유왕 사이에 이제 낮에 동맹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장수왕이 평행으로 천도하니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몇 세기야? 5세기야, 5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당연히 이제 백제를 남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백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점령하게 되고 백제 왕, 계로왕, 무지하게 괴로웠겠지? 이 계로왕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가 한강 이남 지역까지 고구려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자, 남한강변에 충주란 도시가 있죠. 충청북도입니다. 현재 그 행정구역상 충주에서 고구려의 비석이 발견됐어. 그걸 보니까 여기에 고구려 비석이 있다는 얘기는 이 5세기에 고구려 영토가 이 충주 지역까지 이뤘구나, 남한강 일대까지 차지했구나를 뒷받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차지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 바로 충주 고구려 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백제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뭐.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지 뭐. 그렇지? 수도도 새롭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로 선택된 곳이 오늘날 공주죠. 웅진이라고 합니다. 웅진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백제 분주왕 때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백제는 거의 고구려의 기세에 들려서 거의 백제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 6세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어떻게 백제는 부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를 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면 4세기는 우리 백제 전성기였다. 근초부왕. 자,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였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세기로 들어갑니다. 자, 6세기 고구려는 별거 없고요. 백제와 신라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백제가 이제 그동안 위축됐잖아. 공주로 피신했어. 그러면 고구려한테 져서 왕이 공주로 피신을 하게 됐으니까 왕권이 강했겠니 약했겠니? 왕의 권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고, 왕권이 약하니까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뭐 왕을 죽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백제의 암울했던 시기고, 이러한 이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 바로 백제의 무령왕과 그 다음에 성왕입니다. 먼저 무령왕인데요. 무령왕은 이제 업적보다는 이 사람의 무덤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백제의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됐죠. 백제 무령왕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요 지역, 백제의 주요 지역에 왕족이나 혹은 공신을 파견해서 특수 행정구역을 두었어. 이게 뭐냐면 22개의 담로, 22담로라고 얘기를 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삼지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22개의 담로를 두었다, 특수 행정구역을 두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인데요.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성왕이죠. 성왕은 백제 중흥의 기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자, 성왕은요,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원래 웅진이었잖아.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도를 옮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대뿐만이 아니라 전 근대 사회,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면 왕권을 강화한다는 의미야.
왜냐하면 그 이전 구 수도에는 토착 세력들이 귀족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힘이 세다고. 그런데 수도로 옮기게 되면 그 귀족들의 토착적 기반, 지역적 기반이 없어지게 되니까 귀족들의 세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성왕은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응질에서 사비로 천도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나라 이름도 바꿔요.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제도도 정비하고요. 지방제도 정비하고요. 모든 걸 다 바꿔. 우리 옛날에 좀 오래된 노래지만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백제의 체제를 바꾸고 그래서 좀 더 부흥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요. 그래서 특히 이 성왕 때 일본의 불교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성왕의 노력이었죠. 그래서 불경도 전파해주고 그래서 일본의 불교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왕이 성왕입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도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정말 시험을 잘 잡고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이게 바로 지금부터 할 거야. 바로 한강. 성왕은요 고구려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지. 백제가 다시 고구려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면 이 지역을 차지해야 돼. 그래, 한강 일대. 원래 백제 수도가 한성이고 백제의 출발이 바로 한강유역의 한성이었잖아. 이거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혼자 하기에는 백제 고구려가 너무 강해. 봤더니 신라에도 매우 똑똑한 왕이 있는 거야. 뒤에 설명했지만 진흥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왕은요, 야 진흥아, 우리 지금 고구려 지금 삐리리한 왕들이 있으니까 힘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멸하자. 한강 일대 차지하자. 한강 상류는 너희 신라가 갖고 한강 하류는 옛날 우리 수도에 있던 땅이니까 우리 하류를 우리가 가질게. 어때? 이렇게 해서 동맹을 여러분들 저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신라와 백제가 낮에 동맹을 맺고 있었죠. 아직까지 낮에 동맹 중이니까. 그래서 신라와 백제와 신라가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일대를 차지하게 되죠. 약속대로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그 다음에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되죠. 신라 진흥이 딱 봤더니 우리가 차지한 지는 한강 상류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른자 땅이 어디 있느냐? 상류 지역일까? 하류 지역일까? 하류 지역이잖아. 하류 지역에는 토지도 비옥하고 평야가 형성되고 인구도 많고 제일 좋은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백제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진흥왕은 배신을 때리게 되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왕 어땠을까 기분이? 정말 열받았겠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지? 그래 결국 그래서 대규모 보복을 위한 대규모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신라가 진흥왕이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지? 이미 백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뻔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지역, 이 지역에 신라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오는 신라로 쳐들어오는 성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성왕은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관산성 전투입니다. 관산성 전투. 지금 학습지에는 없지만 좀 써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관산성 전투에서 뭐라고? 어떻게 쓴다고? 산, 마운틴, 산,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성왕의 업적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영원히 차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차지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라입니다. 신라는 6세기가 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증왕이에요. 22대 왕이죠. 자, 지증왕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나라 이름과 왕호를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그전에는 사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게 되고요. 자, 왕호도 바꿔요. 우리 네모난 때 마리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증왕 때는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의 업적이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독도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라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벌하죠. 독도는 우리 땅에도 나오잖아.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기억나죠?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벌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학습지에는 없지만 우경을 장려합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 우경을 장려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신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23대 왕이 그 다음 23대 왕은 누구냐면 버풍왕이에요. 버풍왕,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자, 율령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도 만들었고요. 병부도 설치했고요. 여러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직접 학습지에 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금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진흥왕입니다. 자, 진흥왕은 신라 최대의 정복군주. 자,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신라는 누구? 진흥왕이야. 자, 진흥왕은요, 일단 화랑도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화랑도 많이 들어보셨죠? 화랑도 제도를 정비를 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양성에 노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가야도 정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라의 영토가 이제 최대로 확장되던 시기가 바로 신라 진흥왕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 때의 그 확장한 영토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흥왕은요, 그 새롭게 개척된 영토를 직접 방문하고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방문했으니까 기념 비석을 세우겠지.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수비라고 해요. 왕이 직접 순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념 비석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황초령비, 북쪽에 황초령비, 마을령비, 그 다음에 한강유역 차지했으니까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대가에 정복했으니까 창녕비 이렇게 세웠고요. 이거 외에도 단양에 가면 또 신라 적성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수비는 아니고요. 순수비는 아니고 자꾸 좀 어두워졌네요. 불이 왜 꺼졌나? 잠깐만요. 갑자기 등이 좀 나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지금 불을 켜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돼. 괜찮죠? 이거 좀 얼굴이 좀 번지나? 네. 아무튼 어떻게 됐더라? 그 진흥왕은요, 자신이 개척된 영토를 직접 순시를 하고 비석을 세웠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순수비와 단양의 적성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딱 나오는데 이거 곳곳에 비석이 있어? 그럼 어느 왕 때야? 신라 진흥왕 때야.
알겠죠? 자, 지금까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걸친 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PPT와 함께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으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 전보다는 조금 생동감 있고 좀 역동적인 그런 수업이 됐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느낌 어땠는지 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자, 지금부터 제3강 삼국의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삼국의 항쟁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서 삼국은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는 백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백제 근초고왕 반드시 기억해야 할 왕이죠. 자, 백제 근초고왕은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고요. 영토를 오늘날 황해도 일대까지 차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쪽으로는 마한의 나머지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요. 그 영토가 전라도 남해안 일대까지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해외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서 중국의 동진, 그 다음에 외와 적극적으로 교류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칠판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침류왕을 제가 빠뜨렸네요. 자,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세기로 갑니다. 자, 5세기는요,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입니다. 먼저 광개토 대왕, 우리나라 최고의 땅 따먹기 1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개토 대왕은요,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요. 특히 이거 기억해 둡시다.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유동과 만주 지역의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이 남진 정책의 기지로 평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죠. 수도를 옮기게 되죠. 자, 이 때문에 신라와 백제는 낮에 동맹을 체결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를 쳐서 한성을 점령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백제 수도였던 한성을 점령을 해서 드디어 한강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고구려가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백제의 수도까지 차지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제는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를 하죠. 오늘날 공주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낮의 동맹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6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6세기에 백제는 이제 다시 그동안 고구려 때문에 정말로 위축됐었죠. 그러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령왕은요, 전국에 22개의 담로를 설치를 합니다. 담로라고 하는 것은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믿을 수 있는 왕족과 공신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22담로 설치는 선택지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성왕 때 드디어 이제 백제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게 옮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하죠. 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아, 이거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성왕은, 고구려에 뺏긴 그 백제 옛 수도 한성,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흥왕과 연합작전을 벌여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뺏기게 되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동안 약 120년 동안 유지되었던 나제 동맹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제 신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세기가 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은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요, 나라 이름, 왕호를 왕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마리깐이었죠. 마리깐에서 왕으로 왕의 칭호를 바꾸고요. 나라 이름도 그전에는 사로국이었는데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국을 정벌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3대 왕은 법흥왕이에요. 지증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는 율령을 반포하고요.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관가야까지 정복을 하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진흥왕인데 신라의 최대의 정복 군주입니다. 자, 진흥왕은요, 화랑도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고요. 앞서 강조했듯이 성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영토 확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려면 바다 건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지로 가려면 고구려 때문에 막혀져 있으니까. 그럼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바다로 가려면 주로 이제 해류라든가 조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그 출발하는 곳이 바로 한강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신라가 이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설명했지만 이것 때문에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대 사건이 바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은요, 대가야를 정복을 했고요. 진흥왕은 이렇게 확장된 영토를 직접 순시를 하고, 순수한다라고 해요. 순수를 하고 기념 비석을 세우죠. 순수비를 건립을 합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지도와 함께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와 함께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4세기면 백제전성기고요. 백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영토가 황해도 일대까지 차지하고요. 자, 한강 일대는 지금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 교류에도 활발하게 나서서 중국의 동진과 그 다음에 외와 적극적으로 교류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지도 나오면 이것이 4세기 백제전성기 지도라는 거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세기입니다.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의 사실이죠. 자, 광개토 대왕 때 우리 적극적으로 요동과 만주 일대 차지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장수왕 우리 평양으로 천도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나제 동맹 향수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을 해서 백제 수도인 한성 점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토가 남의 그 한강 이남까지 차지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는 신라 전성기죠. 진흥왕 때의 사실입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이것이 6세기 지도임을 알 수 있는 거, 바로 한강을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진흥왕은 순수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그 다음에 창녕비를 이렇게 각지에 세웁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비석이 막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6세기 신라 진흥왕 때의 지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친 삼국의 항쟁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